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십니까. 리스크님. 네. 근데 이제 나오실 때마다 분석의 깊이도 그렇고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세도 그렇고 후배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이제 의미 있는 책을 가지고 네. 많은 또 이제 지식을 나눠주시기 네.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측 투자 저희 부크온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특히 이제 협찬도 해주셨고 책 5권을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5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책을 보내드릴게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예전에 혹시 기대 투자라는 책은 보셨어요? 기대 투자 제가 봤었는데 예. 그때는 좀 제가 가볍게 넘어갔었고요. 이 두께도 달라졌어요. 더 네, 두꺼워졌어요. 네. 더 두꺼워졌어요. 이번에 네. 새로 나오면서. 그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관점들을 제시해서 제가 좀 색다르게 읽었던 투자책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책들이 대부분은 마인드나 철학 이런 책인데 기대 투자 이 책은 좀 실용서? 맞아요.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이거 뭐 대학교 교재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네네. 네네. 그래서 활용할 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또 처음 이런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책입니다. 요 기대 투자가 2001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2008년에 번역돼서 들어왔었고 그때 2008년에 이걸 번역하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치진 프로님이 네. 번역을 해주셨었고 저희가 작년에였나요? 노을 프라푸치노님이 나와주셔서 네. 책 하나만 꼽아달라고 했더니 이 기대 투자를 꼽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게 절판된 지가 한참 돼가지고 네. 중고서적으로 샀습니다. 저희도 중고서적으로 네. 사서 봤고 실제로 중고서적으로 사서 보신 분들 많고. 네. 근데 그 기다렸던 분들한테 드디어 이제 기대 투자가 아니라 예측 투자라는 책으로 이제 새롭게 나왔다는 거. 네. 그리고 더 보강이 됐습니다. 네. 아예 새로 쓰신 거더라고요. 거의 마이클 반 모부신. 이상은 뭐 새로 쓰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제 보강이 됐고 마이클 모부신하고 알프레드 레퍼포트. 네. 근데 알프레드 레퍼포트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마이클 모부신은 정말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그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진짜 좋은 책입니다. 네. 거기 그리고 뭐 옛날에 통섭과 투자 예, 통섭과 투자. 그 책도 좋고요. 근데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은 정말 한 번쯤은 읽어보실 만한 정말 좋은 책이죠. 그 사실은 저희가 와이스트릿 그 유튜브 앞에 페이지에 그 진짜 추천하는 콘텐츠 재생 목록을 따로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이것만큼은 꼭 보시라. 그 네. 앞단에 있는 게 네. 박성진 대표님하고 같이 한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투자는 사실상 이제 마인드가 시작이자 끝인데 그렇죠. 일단 그거부터 보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도움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는 꼭 좀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예측 투자가 사실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에요. 네. 이번에 읽으실 때는 어떠셨어요? 이번에 제가 이 책을 한 2번째 읽고 있는데 두 번째요? 이대호 편집장님이 네. 한번 예.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더 읽고 나왔는데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너무 뭐 수학적인 부분도 많고 계산식도 많고 이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네, 제가 이 책을 지난달부터 계속 추천을 해서 주변에서 많이 읽고 계시거든요. 근데 읽는 사람마다 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고 다시 보겠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책 콘텐츠를 많이 하면서 별책 부록도 합니다만은 확실히 옆에서 가이드를 한번 해주시고 나서 읽을 때 좀 더 쉽더라고요. 네. 그냥 혼자 막연하게 할 때는 약간 그런데 왠지 선생님 얘기 듣고 책을 봤을 때 더 이해가 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도 그럼 리스크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우선은 이 예측 투자라는 개념부터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expectations investing.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미래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는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 가치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투자해야 되니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거냐, 그리고 그 예측을 어떻게 수식화할 거냐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주어진 대로만 투자한다면 예금이나 채권이겠죠.
뭐 예금은 확정됐지만 또 채권은 채권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채권도 약간의 예측이 들어가는데 주식만큼은 또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 주식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반영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 앞부분에도 나오는데 그 웨인 그레츠키라는 위대한 하키 선수 있죠. 아이스하키 선수. 그 선수의 명언이 담겨 있더라고요. 퍽이 있는 곳으로 가는 대신에 퍽이 갈 곳으로 가는 것이다. 네. 퍽이 올 곳으로 먼저 가 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데 네네. 그게 어디 쉽냐고요, 그렇게. 그 이 책이 그래서 네네. 조금 다른 책들과 다른 점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책은 이 서두에 이분이 쓰였지만 과거의 밸류에이션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을 자기는 밸류에이션 안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하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맞다 그러다. 이 주식은 얼마가 가야 된다는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그 밸류에이션이면 네. 이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의 미래의 긍정적인 면, 기간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서 살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에서도 다루고 리스크님이 있었어요. 진짜 좋아하시는 책.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요. 네네네. 이 책도 지금 보면 다모다란 교수님이 맞아요. 그 예측 투자 안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보다 유동성이 커지니까 밸류에이션, 숫자 말고 너머에 어떤 가치를 어떻게 기업 가치 분석에 넣을 것이냐잖아요. 예. 예측 투자는 그런 내러티브가 아니라 미래 가치와 옵션들을 다양하게 산정해 있는 것들을 지금 투자자들은 얼마나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네네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유동성도 많아졌고 네네네. 그다음번에 ETF 투자가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가 많아져서 그쵸.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책에 PIE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합니다. 네네. Price Implied Expectations.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 기대치가 네. 얼마나 가격으로 반영되어 있을까? 막 이런 개념인데요. 네네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기업을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 보면 기업 가치라는 게 있고 네. 기업 가치라는 것도 물론 바뀌죠. 왜냐하면 가장 크게 바꾸는 게 여기서도 나오지만 내가 그 기업을 투자하면서 얻을 자본 이득. 네. 물론 그건 또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카페를 차릴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이대호 편집장님한테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1,000만 원만 투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대호 편집장님은 나 예금에 넣으면 5%인데 너 얼마를 확정할 수 있을 거야를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보통 뭐 8%, 10% 이상은 돼야지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본 이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본 이득들이 우리가 미래 가치에도 반영을 하는 거죠. 그 자본 이득은 인플레이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물가가 1%일 때하고 물가가 5%일 때하고 내가 생각하는 자본 이득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들이 제가 카페를 차린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업을 한 5년, 10년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혹은 그 아이템으로 보면 단발성이야. 라고 했을 때 가치 산정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굉장히 평가를 할 때 변화 요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성장은 얼마나 할지, 이득은 어떻게 될지 뿐만 아니라 얼마를 투자해서 이익을 계속 증가시킬 때 내가 미래에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 하나만 차리는 게 아니라 잘 되면 2개, 3개 계속 늘려서 큰 부자가 되자고 제가 꼬시는 거지. 그렇죠. 뭐 하나만 하자고. 하나만 하자고 해서 하면은 그 들어오시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래 반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너는 뭘 갖고 있어? 너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어? 너는
그걸로 어떻게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기업에서도 음. 녹아 있는 건데 그것들이 과도하게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녹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개 나와요. 네. 미래를 예측할 때 하나는 재투자율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제가 네. 카페 하나 내리고 또 2개, 3개 할 때마다 그렇죠. 투자해서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증대시킬 때 그때 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돈은 지금 벌어들이는 돈에서 빼서 넣어야 되니까 현금 흐름을 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워런 버핏식의 투자 네. 가장 가까운 것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네. 워런 버핏이 어떤 지역 까먹었는데 농장을 살 때도 그 농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다 계산을 네. 해서 했던 것처럼 네네. 미래 수익을 가지고 그 예측 투자 프로세스도 이 책에서 3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가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 추정하기. 네. 2단계가 기대치 변화의 가능성 찾기. 그리고 네. 3단계가 매수, 매도 혹은 보유 네. 의사결정이죠. 우선은 1단계.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뭐 PI가 그런 개념이라는 건 알겠다. 그러면 그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를 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네. 복리라는 개념입니다. 네. 저한테 지금의 100만 원은 10년 후에 100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자를 5%씩 줬다고 치면 매년 복리로 5%씩 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면은 10년이니까 5% 곱하기 10년 하면 50만 원이 150만 네. 원이 될 텐데 네. 복리로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래의 1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훨씬 할인해야죠. 더 작아요. 할인해야죠. 할인해야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라는 개념들을 넣어야 되고 네. 그때 또 마찬가지로 물가와 자본 이득은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책에서 정말 얘기하고 있는 중에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기업 분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네. 네.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과학은요. 숫자로 증명이 되고 숫자로 참과 거짓이 구별이 돼요. 네. 예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은 감정은 남아있는데 이게 싼가 비싼가. 근데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것도 많이 포함이 되고 네. 감정도 들어가고. 벌써 미래 밸류에이션에 사람들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후하게 매길 것이고요. 좀 보수적인 분들은 빡빡하게 매길 건데요. 그것들이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업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 자체가. 그렇죠. 여기서 얘기 나오는 우리 피자 회사를 네. 분석하고 있는 것도 보면 책에서 사례가 나오죠. 네. 워스트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장도 있고 뭐 긍정적인 성장일 때 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에다가 기간을 얼마나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돈이 최소한 자본이득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5%니까 자본이득은 8% 정도는 해야겠어 라는 그거 이상으로 계속 수익을 내는 어느 시점까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 이상이 돼서 안 나오면 내 자본이 8%의 수익을 거두지 못한다면 차라리 예금하는 게 낫다. 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퍼라는 개념, 순위 곱하기 뭐 퍼 10, 퍼 12는 지금의 가치를 우리가 퍼 10이라면 12년 동안 벌었을 때 내 주가가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이라면은 분명히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20배의 밸류에이션. 예, 퍼 20이라는 얘기는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너무 빈틈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예측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넣어서 이게 10% 비싸, 20% 비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술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볼 때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네. 예술인데 정확한 걸 원하는 수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식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플러스 요소인지 마이너스 요소인지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여기다 넣어서 이거는 이런 기업은 주당 가치가 얼마짜리야라는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야 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소가 뭐였냐면 첫 번째 보면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본 비용이라는 게 나오고 네. 기대 수익 그거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재투자율. 재투자율이 어마어마하게 여기선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 띄워놓으신 거 네. 요건가요? 우리가 사실 책의 71페이지에 있는 표입니다. 네. 어느 기업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 얼마나 성장하느냐의 중요성. 그래서 성장하고 나서 이제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세금을 빼고 나서 순이익이 나오면 여기서 재투자액을 빼는 겁니다. 그게 잉여현금 흐름이고 네. 잉여현금 흐름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요.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한 것에서 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부채를 상계해서 주주 가치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렵잖아요. 네네네. 자, 한 예를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냥 이제 이 상장사인데요. 예. 이게 우리가 순이익으로 본다면 네. 이 회사 순이익이 과거에 90억에서 뭐 200억도 넘었다가 138억이 됐는데 예. 이 회사가 요번에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해서 거래 정지 중이에요. 지금 순이익만 보면 꽤 괜찮은 기업이에요. 네. 굉장히 괜찮고 부채 비율도 보시면요. 50% 이내예요. 네네네. 부채도 되게 건실해요. 그러면 이 회사는 왜 감사 의견 거절이 됐을까를 예. 보면 그 전에 힌트가 없었을까는 유일하게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현금 흐름표였습니다. 현금 흐름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계에서 현금 흐름은 예. 보면 뭐 순이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다른 돈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카페를 내서 네. 1년에 1억씩 벌어요. 1억씩 버는데 제가 카페를 잘 팔기 위해서 근처 거래처들, 회사들한테 외상으로 팔아요. 매출 많이 나오게 하려고? 네, 1년에 한 번씩. 지금 돈 내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정산해주면 돼. 그래서 1년짜리 후에 돈을 받겠다라는 게 매출 채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 거. 매출 채권이 많아지면 순이익에서 현금이 안 좋아지겠죠. 네네. 당장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네. 어떤 회사든지 매출 채권이 있는데요. 매출 채권이 제가 뭐 1,000만 원이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2,000, 3,000, 4,00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제 현금은 순이익에서 더 많이 빠지겠죠. 네네네. 또 한 가지는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도 제가 커피를 팔기 위해서 원두를 뭐 1,000만 원씩 갖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씩 가져야 된다고 가정해봐요. 네. 그러면 그것도 현금이 없어지죠. 그렇죠. 어디 매여 있는 거죠. 네. 현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이익보다 현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순이익보다 현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감가상각 같은 거예요. 네. 감가상각은 회계적으로 상계만 하지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생길 때마다 순이익에서 현금이 플러스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카페를 하는데 카페 커피 머신을 샀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상각하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통장에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현금 흐름의 플러스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 직원들의 퇴직금 쌓아야죠.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 순이익에선 당연히 뺐죠. 줘야 되는 돈이니까 빼놨지만 현금에는 쌓여 있죠. 그렇죠. 당장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재투자율이에요. 재투자율?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를
하나를 더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임대료, 시설비 네. 이런 거. 그리고 카페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커피를 더 사다 놓는 재고 이런 거. 재투자도 결국은 현금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실제로 내 통장에 남는 돈. 음. 그래서 이 회사를 보시면 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280억이에요. 뭐 순이익은 말도 못하게 훨씬 더 높고요. 네. 그런데 유형자산 투자가 1106억이에요. 저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재투자율. 네.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운전비가 아니라 그냥 시설 설비로 네. 이 매출과 이 이익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걸 유지하려면. 네. 아니, 성장을 시키려면. 네. 매출 성장은 그걸로 했는데 그러면 주주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 자본이 내 기대 수익률보다 못할 때까지만 내가 연속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뒤에는 청산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뭐 안정된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보다는 나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회사들은 이익을 못 내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주주 가치는 마이너스로 빠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제 투자율인데요. 제가 지금 이 회사 이 책에서 쭉 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커피숍을 10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커피숍당 매출이 1억씩 나와요. 요 예시로 만드신 건가요? 네. 네네. 그래서 제가 1억씩 나오는 커피숍을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1년 딱 지나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매출은 10억 나왔어요. 네. 매출 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커피 원두를 사와야 되고 네. 전기료도 내야 되고 뭐 커피 만드는 직원들 컵 뭐 이런 거 사왔더니 다 보니까 6억이 나갔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4억이 남았어요. 네. 매출 총이익이라는 건 이제 개념이 잡히고 자 거기에 우리가 광고도 하고 커피 10개를 우리가 관리하는 직원들이 필요해요. 네. 뭐 회계 직원도 그쵸, 필요하고 그쵸. 배송도 필요하고 네. 뭐 그래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는 매출에 직접적인 기여는 안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나가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3억이 남았습니다. 네. 복잡하니까 영업의 손익은 없다고 가정할게요. 예, 예. 근데 빌린 돈도 없고 받을 네. 돈도 없고 음. 그래서 제가 법인세 20%로 해서 6천만 원을 내고 났더니 순이익이 2억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네. 제가 매년 커피숍 하나씩을 더 내기로 한 거예요. 커피숍 하나씩 더 낼 때마다 1억씩 들어요. 자본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도 사야 되고 임대료도 해야 되고 뭐 집기도 사야 되고 1억 들어요. 그리고 커피 한 대를 사기 위해서 제가 커피 재고도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되고 예. 뭐 소모품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좀 필요하잖아요. 고객 운전 자본. 고정 자본은 임대 차익, 뭐 커피 머신 사는 거, 책상 사는 거 이건 고정. 네. 그러니까 고정 자본 투입과 운전 자본 투입을 다 해펴보니까 제가 1.2억이 드는 거예요. 1.2억이 드니까 사실 저는 2.4억이 남았었는데요. 아까 네. 세금 내고 네. 실제로는 1.2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매출 하나씩 계속 늘리는 거예요. 매년. 매년. 네. 매년 늘리고 인플레이션도 있어서 투자비도 10%씩 더 들어가요. 아하. 아, 그것까지 다 네. 감안하시네요. 그래서 총 투자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 여기 있고 잉여 현금 흐름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원래 나 8%면 됐어. 8%의 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 가치가 어느 정도 대충 계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순이익으로 2026년에 너 4억 벌어? 여태까지 잘해왔네? 퍼 10 줄게? 그러면 43억의 회사 가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벌었던 돈들은 또 자산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하고 사업 가치는
그 현금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었던 영구 채권으로 보고 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네. 영구 채권으로 보고 가치를 매기니까 연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여기서 산업 분석도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 카페가요. 네.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기술도 있어. 뭐 원두를 직접 제가 재배해요. 난생 듣도 보지도 못했던 K 원두라는 걸 재배를 해요. 저만 팔아요. 그럴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단순하게 남들과 똑같아. 그냥 가격 싸움하는 거야. 그러면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이에요. 그럼 되게 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산업 안에서도 내 포지션을 알아야 되고 산업도 이해해야 되고 커피를 너무 많이 좋아해. 우리나라 사람은 더 많이 마실 거야. 산업이 커가. 그 수혜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수혜 중에서도 더 많이 볼 거냐 덜 볼 거냐는 산업 내에 제가 운영하는 커피의 포지셔닝과 실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잉여 현금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서 빠지는 재투자율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그걸 또 둘러싼 환경 요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업권이라고 해야 될까, 뭐 특허권의 가치, 경제 환경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이 커피를 드립하기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장비를 만들었어요, 제가. 혹은 장비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러면 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이유는 존속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기업 가치가 되는 것이다. 네. 주가에 반영된 기대치. 그러니까 그 주주 가치를 알아가는 그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그것도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도 굉장히 많은 굉장히 거고. 많죠. 그래서 이게 과학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예술에 가깝다라고 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요. 여기에는 ROE도 없고 다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ROE가 왜 없어요? ROE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판관비에서 제가 광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럼 비용에서 빠져요. 판관비에서 광고를 많이 하면 판관비에서 광고를 많이 하면 영업이익이 줄 거 아닙니까? 이익이 줄죠. 제가 1억 쓰지 않고 막 2억씩 3억씩 막 써요. 그래서 브랜드를 소비자들한테 각인시켜요. 그러면은 순이익에서는 빠져 있지만 제 기업 가치는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올라갈 수는 있죠. 그런 것 때문에 ROE보다는 여기서는 그 결과물로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크기, 영업이익의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재투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을 딱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뭐 철강 회사예요. 그러면 고로도 만들고 막 시설비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감가상각도 많이 들고 연료비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소프트 회사예요. 초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막대한 돈이 들겠죠. 막대한 돈은 초기에 연구개발비로 다 끝냈어요. 다음 카피부터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그건 뭐 그냥 인건비. 아니면 뭐 마케팅비 약간. 그러니까 원재료비가 거의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매출만 좀만 일어나면 이익이 확 올라가고 재투자도 많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쌀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산업별로. 산업의 특성별로 밸류에이션이 또 달리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 공부도 같이 해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투자 중요하고 연속성도 중요하고 그 기업의 현재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